지난 2016년 강남역 인근 한 공용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 남성 이용자는 지나쳐 보냈고요. 7번째로 들어온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의 이유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 이 조현병이라는 범인의 병력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4년 후 2020년 5월 서울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폭행 사건. 자,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협적으로 밀치는 한 남성 보이시나요? 일면식 없는 여성을 따라가더니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왜 저러는 거야? 굉장히 분노한 눈빛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주먹으로 제 왼쪽 광대뼈를 가격을 해서 기절을 했었거든요. 인파가 북적이는 대낮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그런데 황당하다 좀. 가해자의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폭행하셨어요? 혹시 계획하고 가신 건가요? 이 남성 역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자, 어찌된 일인지 묻지마 범죄에 종종 따라붙는 이 조현병이라는 이름. 실제로 묻지마 범죄의 36%가 이런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재범률도 높게 나타났죠. 조현병에 대한 공포,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지금 국내에 조현병 환자들은 인구의 1% 정도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발병률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마도 추정컨대 30만에서 한 50만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30만에서 50만의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모두 위험한 건 아니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근거가 뭐냐? 실제로 이제 2016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은 0.9%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0.9%라는 퍼센티지는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폭력행위와 정신질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극소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 이제 극소수를 마치 전체 조현병 환자들이 다 위험한 것처럼 오인을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보도가 좀 과한 거군요. 조현병은 도파민 과잉 등의 문제로 인한 뇌 질환입니다. 악기를 조율하듯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기에 조현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군요. 조절이 가능하다. 조현병 환자들이 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온순해요. 약을 먹으면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충실한 약물 복용 상태에서 증상이 잘 조절되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병원을 내원하지 않아요. 근데 2, 3년 뒤에 어떤 범죄에 연관돼서 이제 다시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아마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아서 증상이 재발되고 방치된 채, 의료적으로 방치된 채 계속 병을 키우다가 그런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조현병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 없이 방치된 환자들 가운데 이분들이 이제 좀 조절을 못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들을 대하는 좀 태도나 뭐 이런 처벌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교도소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을. 왜냐하면 치료가 필요하니까 형벌을 받을 때도 치료는 계속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제 형벌과 함께 제공되는 치료의 방법이 치료 감호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꼭 약물 복용을 먼저 해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교도소로 보내야 되는 이런 필요 때문에 치료 감호소를 일단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립법무병원이라고 이것도 역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법무병원을 지금 제작진에서 잠깐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소속의 치료 감호소입니다. 현재 1,044명의 수감자들이 치료와 감호 또 특수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철통 같은 보안 속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실은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피고인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앞에서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피의자는 이런 보호실에서 한 달간 정신 감정을 받습니다. 심리와 신체 검사, 이렇게 24시간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는데요. 여기는 병원이기도 하면서도 수용기관이에요. 저희가 이게 치료와 동시에 감호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실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한 달간의 정신 감정, 안인득과 김성수도 받았습니다. 조현병이 심한 상태가 안인득이고 김성수는 조현병이 아니고 정신병적 수준이 아니다고 판단이 된 거죠. 책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안인득이 조현병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피해 망상이 심하고 환청도 있고 또 오랫동안 병을 알아와서 그 정신감정 당시에도 그런 증상들을 심하게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떨어져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안인득은 판사의 재량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면담을 통해서 병의 진행 단계를 감정받고요. 뇌파 검사를 통해 뇌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자들이 왔을 때 뇌 기질적으로 병변이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감마파 이상이 있다면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감호가 결정된 피의자들은 일반 진료와 특수 치료를 받는데요. 봉투 접기, 또 제빵 기술 등의 단계별 직업 훈련도 진행됩니다. 밴드 활동 같은 특수 훈련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런 치료와 훈련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호전이 됐죠. 지금은 이제 정신질환도 뇌질환이다 이렇게 거의 뭐 인정을 받고 있고 뇌 변화가 오는 거고 그런 거를 뭐 약물 치료나 물리적 치료나 정신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치료를 해서 증상이 호전이 많이 되니까 호전이 되면은 위험성이 확 줄어들죠. 하지만 치료 가부에는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인력이 부족하군요. 여기가 1200병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정신과 전문의가 2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원도 지금 정신과 15명 정원으로 돼 있고 그나마도 뭐 반밖에는 지금 안 와 있는 상태니까 뭐 2명이 할 일을 지금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치료 감호소 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죠. 시설 면에서나 아니면 뭐 의료 인력 면에서 봤을 때 저희 지금 수준이 어떤가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사소한 폭행 행위를 했을 때 임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정신과적인 치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꼭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안타깝게도 이유 없이 사망했던 그 강남역 사건의 20대 피해 여성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